이번 사연은 친정아버지 장례식이 결혼식에 영향 미칠까봐 마음 졸였다는 남편과 시부를 참교육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개월 만에 남편을 버리고 돌싱이 된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들 결혼 안 하려고 한다잖아요.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10월드라는 게 요즘도 진짜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도 딱 그런 꼴이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와버렸습니다. 저는 공기업에 다니는 여자예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빨리 해서 남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저랑 동기인데 군대 다녀오고 취업 실패를 몇 번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을 때 저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에게 자기 인생에 찾아와 준 행운이라면서 꼭 결혼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는데요. 저도 남편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성격이 잘 맞는다면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었죠. 시댁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서 크게 돈이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도 더욱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셨어요. 그때쯤 저희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꽤 하던 분인데도 갑작스럽게 판정을 받게 되어서 온 식구가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수술할 수 있는 시기에 발견이 되어서 아버지는 천천히 수술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도 벌어둔 돈 조금 어머니께 드려서 수술비에 보태 쓰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동딸인 저를 워낙 예쁘게 키우셨고 항상 사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자식된 도리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꼭 쾌차하실 거라고 믿고 퇴근하면 항상 아버지 계신 병원으로 가서 간병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붙잡고는 내가 우리 딸 결혼식장에는 꼭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건강해질 거라면서 병을 이기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러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흘리곤 했죠. 그러다가 남편이 삼수 끝에 공기업에 들어가게 되었고 저희는 속전속결로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그즈음 아버지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수술도 잘 되어서 회복만 잘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우리 둘 다 자리를 잡고 결혼하는 거라 호화롭게 하고 싶다면서 제게 드레스도 예쁜 걸 고르라고 하고 식장도 지역에서 탑급으로 분류되는 곳을 선택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래도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기가 자랑할 거라곤 이런 과시용 이벤트밖에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여튼 저는 남편 성화에 밀려서 좋은 직장을 잡았고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지도 일본으로 다 정해놓고 돈이 모일 때까지는 시댁에서 살기로 했기 때문에 새롭게 드릴 장롱이랑 침대도 사뒀죠. 아무래도 남편네 집에 들어가는 거라 제가 100% 부담을 했습니다. 워낙 사회생활 경력이 오래되어서 그 정도 돈은 부담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혼식 한 달 전쯤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수술이 잘 된 줄 알았는데 급성 변이가 일어나서 위독해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니까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아버지 진짜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혼이고 뭐고 뒷전으로 두고 간병에 들어갔습니다. 엄마랑 저랑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보살피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안색이 까맣게 변해서 곧 가실 것처럼 변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결혼을 못 봐서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고 저는 옆에서 눈물만 흘렸죠. 그리고 위독하다고 들은 지 딱 5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허망하게 끝나버린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며 저도 허탈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냥 엄마랑 둘이 앉아서 계속 허공만 봤던 것 같아요. 시부모님도 오시긴 했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남이랑 다를 바 없으니 반나절 있다가 가시고는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여자는 아버지가 없어지면 큰 산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을 씨부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별 의미 없이 흘려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 그딴 말을 하고 갈 수가 있었을까 싶네요. 남편도 취업 직후라서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 정도 있다가 가고는 근근히 전화만 했습니다. 그렇게 3일장을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누워있는데 남편이 죽을 싸들고 찾아왔더라고요. 아무리 마음이 허하다고 해도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길래 내키지는 않았지만 한술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밥을 조금 넘기니까 남편이 슬그머니 본론을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결혼식 원래 예정하던 날짜에 그대로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결혼식이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하고 남편 얼굴을 보는데 눈빛에서 꼭 그 날짜에 해야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우리가 예약했던 식장이 아무래도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위약금도 상당할 거라면서 지금 와서 물으면 그 돈이 더 아까울 거니까 변경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고 선수를 치더군요. 저도 괜히 남편이 기다리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제가 바로 서는 것이 엄마한테도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장에서 빈 아버지의 자리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 자리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사무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엄마도 많이 우셨고요.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제가 우는 것을 보고는 많이 위로해줬고 그래도 하늘에서 아버지가 결혼식을 꼭 보고 있었을 거라며 달래줬는데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 모습이 별로 탐탁지 않았는지 화장 번지니까 그만 울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즈음에는 제가 심적으로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일주일 정도를 푹 자면서 쉬었어요. 신혼이기는 했지만 남편도 회사 일이 많아서 그냥 휴가를 나중으로 미뤄서 쓰자고 하고 둘 다 개인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고 뭐고 못한 상황이라 일단 시댁으로 들어갈 짐을 싸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결혼 한 달 만에 시댁으로 합가했습니다. 초반에는 시부모님도 새 식구가 들어왔다 보니 신경을 써주시고 되도록 좋은 말을 쓰려고 노력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남편과 저는 아무래도 30년 이상을 따로 살았던 사람들인지라 생활 습관부터 맞춰나가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요. 서로 규칙들을 정해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맞춰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차를 바꾸고 싶다고 슬쩍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기 팀원들은 다 외제차를 타는데 자기는 아직도 국산 중고를 몰고 있으니까 멋이 없다나 뭐라나 결혼도 했는데 이 정도 돈도 못 쓰는 게 말이 되냐면서 거의 떼를 쓰듯 저에게 차를 바꿔달라고 시위를 했어요. 저는 워낙 경제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사고 싶으면 3년 정도 돈을 모아서 빚지지 말고 사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남편이 비굴하게 사는 걸 그냥 지켜보려고 하냐면서 자기를 사랑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럼 지하철 타고 다니는 나는 얼마나 비굴한 거냐. 당신 아직 연차 쌓이려면 많이 남았고 내 월급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째서 차를 사서 빚더미에 오르려고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었거든요. 요즘 물가가 싼 것도 아니고 차 하나 바꾸면 아이 낳는 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산이 서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나한테 훈계하듯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살림을 같이 해야 하니까 하는 말인데 어디가 훈계처럼 들렸냐고 했더니 안색을 싹 바꾸면서 제가 항상 자기를 무시해 왔다면서 모든 면에서 제가 빨라서 자기가 맞춰나가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고 하는데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불만이면 결혼 전에 얘기를 할 것이지 왜 이제 와서 난리냐고 했더니 네가 결혼 전에 틈이라도 있었냐면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순간 이 인간 아버지 장례식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나오는 거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빛나는 짝이 필요해서였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나온 김에 저도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서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부터 이후 결혼 빨리 하자는 이야기까지 서운했던 것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서운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맞춰나가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쌓아놓지 말고 하자고 했죠. 저는 적어도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미안한 내색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저를 진짜 사랑했다면 그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안색 하나 안 바뀌더니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야. 예정에도 없던 당신 아버지 장례식이 생겨서 우리 결혼에 차질이 생기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저희 방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냐며 들어왔고 시어머니를 보니까 눈물이 다 났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말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결혼식 미뤄질까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재를 해주실 줄 알고 그런 건데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그거 몰랐냐고 하는 겁니다. 예, 너 우리가 봐준 거야. 원래 결혼 전에 친정아버지가 안 계시면 하자가 있는 건데 우리나 되니까 너 데려온 거다. 근데 남편한테 이렇게 폐악질을 하는 건 못 참는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러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된 거면 조용히 살던지 아니면 나가. 시어머니까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이 집안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의 집구석은 어쩜 자기들 생각만 하냐고, 나도 이 더러운 집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하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버렸습니다. 장롱이랑 제가 해간 가구는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기 때문에 너랑 나랑 남남이나 다름없다고 해버렸죠.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는지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 쓰레기 같은 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당장 찾아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퇴근 시간대에 맞춰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너희 엄마 반찬 가게로 가니까 너도 잘 마무리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튀어오라고요. 남편은 거기가 어디라고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며 소리를 질러댔지만 엿먹으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저는 시어머니 가게로 들어갔어요. 퇴근길에 반찬을 사가는 사람들이 3, 4명 정도 있었고 시어머니는 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사돈이라고 부르자 그제서야 여기는 어떻게 왔느냐며 당황하는 눈치였어요. 어쩐 일이냐뇨? 어디 가정교육 잘 시키는 그 잘난 집안은 부모 낯짝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왔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와이프가 남편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이 남편다워야 대접을 해주지 제 밥벌이도 못하는 놈을 기다려주고 뒷바라지 다 해줬더니 이제 와서 가정교육을 운운하는 게 염치가 있는 집안이냐면서 손님들에게 이 집구석이 얼마나 더러운 집안인지 알려주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맞춰서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손님들을 다 내보내고는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했죠. 그걸 보고 있는데 남이 창피한 건 그래도 되고 자기가 창피한 건 참지도 못하는 놈을 왜 진작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귀를 세게 갈겨버렸어요. 미친놈아, 니네 집 가정교육은 이렇게 상스러운 거야. 교양 있는 우리 만나서 다행인 줄 알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하자 많은 놈을 저 아니면 누가 받아줬겠냐. 머리가 멍청해서 승진도 늦을 텐데 가만하고 다른 여자 구하라고 하고 반찬도 다 엎어버리고 나왔습니다. 밖에서 손님들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저희를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이 집 사돈 장례식에 와서 자기들 일정 차질 생기면 어쩌냐고 말한 파렴치한들이라고, 이런 인간이 만든 반찬 뭘 믿고 먹겠냐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와서 그런 거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해명하듯 말했지만 저희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나왔어요. 그 뒤로는 다시는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 인생의 걸림돌을 아빠가 걸러준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찌질한 새끼랑 결혼해서 애라도 생겼으면 참으면서 살아야 했을 텐데 이제라도 버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장례식 때문에 혼인신고 늦게 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안 맞는다는 증거였던 것 같아요. 들려오는 말에는 전 남편이 다른 신부감을 찾으려고 소개팅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기업은 소문이 빠른 곳이다 보니까 좋은 여자 찾기는 글렀을 겁니다. 저는 이제 결혼 생각은 없고 그냥 벌어둔 돈으로 친정엄마랑 좋은 곳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려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에게 해주실 말씀 있다면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신랑이 오빠를 찾아가 자기가 대신 돈을 달라고 했다며 당당하길래 파혼해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사기꾼들은 정신상태 자체가 다른가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저는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떤 후회도 없고 조금의 아쉬움조차 남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만 남은 제 연애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번 꺼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위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무려 12살 차이가 나는 띠동갑이에요. 엄마는 오빠를 낳고 나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뒤늦게 제가 생겨서 완전 늦둥이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빠는 어릴 적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저를 무척 아끼고 챙겨주었어요. 그래서 오빠라기보다는 삼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았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로 올라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직장 생활 5년 차쯤에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자주 쓰리며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위궤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게다가 몸속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끼니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게다가 야근이 잦은 회사였던 터라 늦은 밤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금방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챙겨 먹고 약을 꾸준히 복용했어야 했는데 바쁜 일정에 치이다 보니 그러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낫질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살은 많이 빠지고 피부도 거칠어지니 심한 두통까지 찾아왔죠. 그동안 회사 일이 힘들어도 연봉이 꽤나 높은 곳이라 참고 다녔는데 막상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돈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을 위해 부모님이 계신 시골집으로 내려가 잠시 지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겨주셨고 위와 염증에 좋은 음식 위주로 식단을 준비해 주셨죠.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손도 못 대게 하셨고, 시골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반찬과 기름기 없는 고기 위주로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부모님의 정성과 꾸준한 관리 덕분에 위가 차츰 좋아지더니 몸속 염증도 거의 사라지고 건강이 많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는 환자처럼 집에만 있었는데 몸이 좋아지면서 바깥 활동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고향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안부 전화를 주었는데 저더러 새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오빠 집에서 며칠 지내다 가라고 권유하더군요. 오빠에게는 아들과 딸이 한 명씩 있는데 큰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 딸은 7살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름 있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새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어요. 오빠가 처음 새언니를 저희 집에 데려왔을 때가 기억이 나네요. 누가 봐도 교사라는 직업을 알아차릴 만큼 사용하는 말이나 태도가 올바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깍듯이 90도로 인사를 드렸고 말투는 차분하고 단아했으며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오빠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고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 오빠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겨서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혹시 며칠만 빌려줄 수 있겠냐는 말이었죠. 오빠는 저한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미안했던지 말끝을 흐리며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흔쾌히 송금해 주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뒤 새언니가 이자까지 계산해서 깔끔하게 돌려주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새언니는 저를 볼 때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항상 고마움을 표현했답니다. 새언니는 친정에서 위로 오빠 넷의 막내딸로 태어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지만 늘 여자 형제가 없어 외로웠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여동생처럼 생각한다고 했고 저 역시 언니가 없었기에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죠. 어느 순간 저는 회사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되면서 업무가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새언니에게 자주 연락을 못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빠네도 복잡한 도심을 떠나 서울 외곽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서로 한동안 연락이 뜸해졌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건강이 좋지 않아 시골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엄마를 통해 듣게 된 새언니는 걱정이 되었는지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뒤로도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며 저를 챙겨주었고 제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말을 듣자 바로 오빠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던 겁니다. 마침 그때가 초등학교 방학이라 아이들도 새언니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오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언니는 있는 솜씨 없는 솜씨를 발휘해 몸에 좋은 음식을 차려주더라고요. 물론 반나절 준비해서 음식 2개 정도 만든 수준이었지만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지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새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하루 이틀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새언니는 아들만 있던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 공주처럼 자라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라면 하나조차 제대로 끓여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귀하게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집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음식 만드는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손이 느리고 요리에 재주도 없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 늘 죄송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 중 누구도 새언니를 탓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바쁜 새언니를 위해 밑반찬을 종종 만들어 택배로 보내주시곤 했었거든요. 부모님은 며느리가 교사라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특히 엄마는 학창시절 가정 형편이 힘든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었던 담임선생님 덕분에 선생님이라는 존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새언니는 저를 위해 부족한 솜씨를 발휘해서라도 집밥을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워서 제가 저녁을 준비하겠다고 나선 적도 있습니다. 저는 어깨너머로 본 덕분인지 엄마의 음식 솜씨를 조금 흉내낼 수 있었거든요. 새언니는 자기가 만든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며 좋아했고 조카들 역시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더라고요. 새언니와 조카들이 그렇게 잘 먹으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새언니가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어요. 고모가 오니까 애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아하네. 바쁘지 않으면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돼? 라고요. 저는 올해 겨울까지만 쉬고 내년에 새 직장을 구할 생각이었기에 조금 더 있다가 내려가도 된다고 말했고 함께 더 지내기로 했습니다. 큰 조카는 초등학생이었지만 영어와 수학 같은 사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교사다 보니 학습 관리를 직접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대신 태권도와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주말에 새언니가 오빠와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사이 큰 조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서 제 방으로 문제집을 가져왔습니다. 초등학교 수학 문제라 금방 풀 수 있는 수준이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조카가 눈을 반짝이며 이해가 너무 잘 돼요 라고 말하는데 저도 신나서 더 열심히 가르쳐 주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도 틈만 나면 문제집을 들고 제 방을 찾아왔고 오랜만에 초등학교 수학을 접하다 보니 의외로 재미가 있었습니다. 큰 조카가 엄마, 고모가 수학을 너무 쉽게 가르쳐줘서 이해가 잘 돼요 라고 하자 새언니가 웃으며 고모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고모 있을 때 많이 물어봐 하더군요. 사실 찐 선생님 앞에서 자랑할 건 아니었지만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그렇게 3주가 훌쩍 지나갔고 새언니와 조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다가 시골로 내려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조카들이 더 있다 가라며 제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특히 둘째 조카는 고모 가지마 라며 매달리다가 엉엉 울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새언니가 둘째 조카를 달래며 고모가 시골에 가서 급히 할 일이 있대 라고 설득해 주어서 겨우 집을 나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이 들어서인지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조카들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시골집으로 내려온 며칠 뒤에 저는 우연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오빠네 둘째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새언니가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시간이 빠르다 보니 보통 엄마들이 데리러 오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새언니가 근무하는 학교와 조카가 입학할 학교가 다르다 보니 더 마음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아이들 방학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새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혹시 지금 바로 취직을 하지 않을 거라면 당분간 오빠 집에 올라와서 둘째를 잠시 봐줄 수 있냐고 말이죠. 초등학교에 적응할 때까지만 등하교만 챙겨주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새언니와 오빠가 깊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했고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니 한번 생각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고비도 챙겨줄 거라고 했고 취직을 위해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오전 시간에는 집에서 마음껏 공부를 해도 된다고 덧붙였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직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없는 오전에는 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 싶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부모님도 손주들을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고모가 봐주면 훨씬 좋다면서 대찬성을 하셨고요. 결국 주말에 저를 데리러 오빠가 시골집으로 직접 내려왔고 저는 필요한 짐만 챙겨 함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빠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카들은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난리가 났고 새언니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었어요. 집안일은 본인이 다 맡을 테니 저는 아이들 간식 챙겨주고 간단한 케어 정도만 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올라왔을 때 조카들과 지내면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두 아이 모두 너무 순하고 나이에 비해 예의도 바른 편이었어요. 아이 둘이 있는 집인데도 벽에 낙서 하나 없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나서도 스스로 제자리에 갖다 놓더라고요.
심지어 오래된 레고 장난감 박스에 작은 부품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잘 보관되어 있었답니다. 절대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습관을 들인 건 다 새언니의 교육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첫째 조카는 친구들과 함께 등교를 해서 둘째만 데려다 줬는데 도보 10분 거리의 학교 길에 건널목을 2개나 건너야 하더라고요. 물론 학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봉사로 서 계시기는 했지만 넓은 대로이다 보니 대부분 엄마들이 직접 데려다 주고 있었죠. 둘째를 보내고 와서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학교 시간이 다가오더군요. 학교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마중을 나가면 늘 마주치는 학부모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처음엔 저를 보고 조카 엄마인 줄 알고 오해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오빠네 집에 머물게 되면서 제일 좋아한 사람은 둘째 조카가 아니라 오히려 큰 조카였죠. 수시로 수학 문제집을 들고 와서 모르는 부분을 저에게 물어봤거든요. 처음엔 큰 조카만 그러더니 나중에는 둘째도 오빠를 따라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 방으로 가져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설명을 잘 알아듣고 금방 이해를 해서 생각보다 가르치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저한테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째와 둘째의 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봐줄 수 있겠냐면서 학원비 개념으로 수고비를 더 챙겨주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새언니가 바빠지면 수학은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조카인데 그냥 봐주겠다고 했더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본인도 한결 수월해지고 아이들도 학원 다니는 시간도 절약되니 여러모로 좋다고 하면서 수고비를 주는 건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빠와 새언니가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둘째를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저는 집 청소만 간단히 하고 책을 읽거나 아파트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렇게 오전에는 저만의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아이들 공부를 가르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다 보면 어느새 새언니가 퇴근할 시간이 되어 있었죠. 새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항상 고모, 오늘도 수고했어. 고마워. 라는 말을 먼저 꺼냈고 새언니를 도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오래 머무르게 되었죠. 오빠 집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름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잠깐 머물려고 올라왔다가 어느새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제가 오빠 집을 나오기 전에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자기주도 학습법을 가르쳐주고 나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영어 외에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혼자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가는 방법 위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새언니가 저에게 취직하기 전에 운전면허증부터 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운전면허증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운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나중에는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따고 싶어도 따지를 못했던 거죠. 새언니는 그 얘기를 듣고 둘째를 학교에 보내놓은 뒤 운전학원을 다니며 먼저 면허증을 따라고 권한 거예요. 마침 오빠 집에서 차로 10분 정도 거리에 운전 전문 학원이 있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등교시켜 놓고 집 앞 정류장에서 학원 셔틀을 타고 다녔는데 항상 같은 시간대에 함께 셔틀을 타는 여성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학원을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어렸고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다정스럽게 대하길래 저도 동생처럼 대해주었죠. 그 동생은 오전에는 운전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제빵학원까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회사 체질이 아니더래요. 제빵 기술을 배워서 경험을 쌓은 후에 작은 빵집을 운영해보고 싶은 마음에 과감히 퇴사를 했고 제빵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목표를 향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멋져 보였고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함께 운전 학원을 다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 중에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언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볼 생각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별 대답 없이 웃어넘겼죠. 그런데 정말 그 남자에게서 연락해서 시간 약속까지 잡아왔더라고요. 새언니와 오빠에게는 말하기 좀 그래서 주말에 학원 동생 만나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소개팅 장소로 나갔어요.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때 동생 말대로 외모도 깔끔하고 성격도 화끈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저는 원래 조금 소심한 편인데 그 사람은 적극적이고 활발해서 리더십도 뛰어나고 무슨 일이든 망설임 없이 행동하더라고요. 헤어지면서 다음에 만나자는 말이 저도 모르게 좋아요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러 가면 항상 본인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미안해서 먼저 계산하려고 해도 손사래를 치면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그때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면 돼요. 하며 웃더군요. 왠지 모르게 저를 배려해준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소개하며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기본적인 재산 덕분에 엄마는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주말을 이용해 몇 번 만남을 가진 뒤 새언니와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 나이가 있어서인지 두 사람은 축하해주면서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주말마다 거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시작했고 새언니와 오빠도 그 시간만큼은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어 오빠 집에서 나오게 되었답니다. 첫째는 혼자서 공부를 제법 잘 해나가고 있고 둘째 조카도 등하교를 함께할 친구가 생겨서 큰 걱정은 없었어요.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남자친구와는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귄 지 1년쯤 되어갈 무렵 새언니의 초대로 남자친구를 오빠 집에 데리고 갔어요. 새언니는 남자친구를 위해 음식을 준비했고 오빠도 옆에서 부지런히 도와주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과 차를 함께 먹으면서 원래 말이 많지 않은 오빠는 남자친구가 어색해할까봐 계속 말을 건네면서 배려해 주었죠. 새언니는 남자친구 앞에서 저를 엄청 칭찬하면서 우리 아가씨 데리고 가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맞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런데 새언니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딱딱한 표정으로 남자친구에게 앞으로의 계획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평소 밝고 부드러운 모습과 달라서 저도 살짝 놀랐습니다. 오빠 집을 나왔을 때 남자친구는 조금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자기 새언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 조금 깐깐하게 굴어서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살짝 놀랐지만 평소와 달랐던 새언니의 모습이 떠올라 한편으로 남자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했어요. 집에 들어와 새언니에게 초대해줘서 고마웠다고 전화를 했더니 새언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모, 내가 오늘 일부러 조금 깐깐하게 굴었어. 고모 뒤에는 든든한 오빠와 언니가 있다는 걸 남자친구한테 알려주려고 한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남자들이 처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남자친구가 앞으로 저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게 일부러 강하게 굴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새언니의 모든 행동이 저를 위한 배려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새언니의 말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정말 세련되신 분이셨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처럼 헤어스타일과 풀 메이크업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계셨고 인상도 엄청 좋으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셔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생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삶의 여유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이미 며느리감으로 생각하시는 듯한 말투로 대해주셔서 전혀 불편함도 없었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남자친구 회사와도 가깝고 오빠 회사와도 크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남자친구는 오빠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연봉도 높다고 엄청 부러워하더라고요. 오빠는 가끔 남자친구와 저를 불러 저녁을 사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남자친구에게 하나뿐인 내 동생 잘 부탁한다고 말하곤 했어요. 가끔은 시간을 내어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조카들 간식을 사서 오빠네 집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성격 좋은 남자친구는 조카들과도 잘 놀아주더라고요. 여러모로 저를 아껴주고 잘 대해주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다음 허락을 받았고 오빠가 마련한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이 서로 인사도 나누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은 뒤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 준비를 하려는데 새언니와 오빠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그동안 조카 봐주느라 고생했다면서 살림장만에 보태라며 2천만 원을 건네주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오빠 집에 있는 동안에도 매달 용돈을 넉넉히 받았고 제게 챙겨준 것도 많은데 더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했더니 오히려 새언니와 오빠는 더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 서로 모아둔 돈으로 형편에 맞는 전셋집을 하나 장만하자고 제안했더니 남자친구도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나눈 지 사흘 후에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었죠. 오빠가 저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해서 저에게 알려준다고 했어요. 며칠 전 남자친구가 오빠 회사 앞에 찾아왔길래 저녁을 같이 먹고 술까지 한잔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오빠에게 저에게는 비밀로 하고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저에게는 오빠를 만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서 전혀 몰랐던 일이라 당황스럽긴 했어요. 오빠네 집은 돈 관리를 새언니가 하고 있어서 오빠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당장 빌려줄 수가 없었나 봐요. 오빠는 저를 생각해 몰래 대출을 받아서 빌려줄까 하는 고민까지 했었다고 하더래요. 결국 오빠는 숨기지 않고 새언니에게 말했고 그 소식을 듣고 황당해진 새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새언니는 곧 결혼할 사이인데 처음부터 뭔가를 숨기는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고 아무리 가족이 될 사람이어도 결혼 전부터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놓고 빌려달라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 특히 돈 문제는 더더욱 그렇잖아. 그래서 고민 끝에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솔직히 너무 민망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래서 다음날 퇴근길에 만나자고 연락했고 만나자마자 제가 새언니에게 들었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꺼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집을 구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부탁한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러고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5천만 원도 채 안 된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장만할 때 부족한 돈을 보태드리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는 자기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를 속이고 오빠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뭐라고 해버렸죠. 그러자 남자친구는 오빠가 연봉도 높은데 동생한테 그 정도는 빌려줄 수도 있는 거라 생각했대요. 참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해버렸죠. 오빠가 그 정도의 연봉을 받는 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거지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저는 돈이 부족하면 보증금의 월세로라도 시작하면 되고 정 힘들면 당분간 어머니 댁에 들어가서 살아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는 누구랑 함께 사는 걸 좋아하시지 않고 자유롭게 사시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당분간만 연락 없이 지내자고 하고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다가는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할까봐 신경이 쓰였거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친구가 가진 돈도 별로 없고 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생각 끝에 남자친구의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남자친구에게는 비밀로 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시면서 바로 약속 장소로 나오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살짝 여쭤봤습니다. 제가 잘할 테니 저희 결혼하고 2년 정도만 함께 살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은 좋은데 좋은 집 놔두고 왜 굳이 들어오려고 하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남자친구가 저희들 신혼집으로 아파트 전셋집을 얻을 거라고 했나 봐요. 어이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벌어놓은 돈도 많고 특히 저희 오빠가 엄청 부자라 집을 얻어줄 거라고 했대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지금 어머니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는 자가가 아니라 보증금이 있는 월세였다는 사실이었죠. 집주인이 해외에 거주하다 보니 월세를 올리지 않아 아주 저렴하게 쭉 살고 있다고 어머님이 자랑하듯 말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에 치가 떨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마음을 다잡고 인사를 한 뒤 돌아서는데 내가 뭘 잘못하고 살았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싶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차라리 가진 게 좀 없더라도 사람이 진실되고 믿음을 준다면 함께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오피스텔 앞으로 오라고 했더니 바로 달려왔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기분이 좀 나아졌어? 솔직히 자기가 오빠 집에서 2년 동안 애들을 봐주느라 고생하며 직장도 못 다녔는데 나 같으면 5천만 원은 그냥 해주겠다, 안 그래? 라며 또다시 끝난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5천만 원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거죠. 어떻게든 오빠에게 돈을 빼낼 궁리를 하는 것 같아 무섭고 징그럽기까지 하더군요. 그 돈 받아서 집 구하는데 보태면 좋지 뭘 그래. 자기 생각해서 내가 대신 총대 메고 한 말인데 솔직히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치세. 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의 뺨을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놀란 남자친구는 왜 그러냐고 하면서 저를 째려보더군요. 지금까지 나랑 만나면서 한 말들 중에 진실이 있긴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월세 살면서 네 집이라고 속이고 나 몰래 오빠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 거 이거 그런 게 사기라고 말했죠. 결혼해서 알게 되면 내가 이혼도 못하고 포기하고 살 거라고 생각하고 속이려고 했던 거 아니야? 너란 인간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젠 다 그만두고 싶다.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꺼져라. 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사실에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그래도 입은 살아서 한다는 말이 엄마가 워낙에 낭비가 심하다 보니 생활비 대주느라 돈을 모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너네 집 생활비 대줄 여자를 찾은 거냐고. 낭비 심한 엄마 밑에서 자라 남의 돈을 자기 돈인 양 생각하는 너 같은 사기꾼한테 어떤 멍청한 여자가 속아 너랑 결혼할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와버렸죠. 정말 그동안 저런 형편없는 놈한테 빠져서 살았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 억울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을 추스르고 난 다음 오빠 집으로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도 월세였고 모아둔 돈도 없어서 결혼 비용에 쓰려고 오빠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던 거라고 설명하자 오빠와 새언니는 깜짝 놀랐더라고요. 게다가 그 돈을 갚을 생각조차 없었다고 하자 새언니는 기겁하며 말하더군요. 새언니는 솔직히 처음부터 제 남자친구가 믿음이 안 가서 계속 찜찜했었는데 저희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서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오빠가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전혀 미련 없어. 어차피 그런 인간과 살면 평생 마음고생에 몸고생할 게 뻔한데 차라리 미리 알게 되어서 오히려 잘 된 거지. 하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새언니는 자기 집으로 오게 한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며 본인 탓인 것 같다고 미안해했지만 저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쉬움이나 미련 같은 거 전혀 없다고 괜찮다고 했죠.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을 만나서 허비한 인연이 아깝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일을 경험 삼아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그 인간이 오피스텔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오빠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출근은 오빠 차로 함께 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누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고 겁이 나네요. 지금은 무엇보다 제 일에 충실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가 제일 걱정인데 새언니가 대신 잘 말해준다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대학교 시절 잠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엄청 힘들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 사귀었던 남자와 헤어지고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결혼을 전제로 사귄 사람과 돌아서는데 오히려 담담해서 이상하네요.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그만큼 배신감과 실망이 커서 그런 거겠죠. 저는 왜 이런 남자만 만나는 건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 사연은 고모가 돈을 안 갚길래 고모 아들 상견례 자리에 가서 몇 마디 하고 왔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돈 전부 돌려받고 사촌 오빠는 파혼당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가족 간의 돈 문제에 시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친척이 많지 않은 입장이라서 이런 일은 꿈에도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자기 예상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수십 년 만에 연락해서 조카에게 돈이나 뜯어가는 파렴치하니 저희 고모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서 홧김에 일을 저질러 버렸는데 제가 잘한 건지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요. 덤프트럭 운전기사 일을 하셨는데 빗길에 사고를 당하셔서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죠. 원래는 저희 집이 친가랑 많이 가까운 위치에서 살고 있었다 보니 왕래가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했는지 할머니는 빨리 재혼을 해서 새 인생을 살라고 하셨대요.
할머니도 젊을 적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빠랑 고모를 키우며 살았다 보니 자기처럼 서러운 인생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참 옛날 어른치고는 며느리를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엄마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많았지만 어린 저를 보는데 얘를 떼놓고 내가 어디로 가겠나 싶어서 지금까지 식당 일을 하시면서 재혼도 안 하시고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할머니는 너무 고마워하셨고 엄마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저를 자주 돌봐주시곤 했고요. 저도 아직 그때 생각을 하면 할머니가 많이 그립고 눈물도 납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할머니도 제가 10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랑 엄마는 원래 살던 집에서 멀리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 동네에 살면 아빠랑 할머니가 자꾸 생각나는 것도 있고 엄마가 일을 다른 곳으로 구하는 시기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어른이 되었는데요. 종종 엄마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고모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옆에서 저를 자주 돌봐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사가고 난 뒤부터는 연락이 자연스럽게 끊겨서 엄마도 고모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친가 가족들은 다 좋은 분들이라 고모도 분명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카톡이 와 있는 겁니다. 잘 지내냐고 고종사촌 오빠라고 하며 저희 아버지 이름까지 이야기를 하길래 긴가민가 해서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해봤어요.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사기꾼들도 많지만 저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전화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진짜 사촌 오빠가 맞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회를 갔다가 제 친구의 오빠가 사촌 오빠랑 동창이어서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이름이 나왔고 그래서 연락을 해본 거였다고 했습니다. 고모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한번 만나면 어떻겠냐고 해서 단번에 좋다고 말했죠. 주말에 카페에서 만나기로 하고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엄마는 크게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듯이 연락이 그렇게 닿았다니 신기하다는 반응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엄마는 일이 몰려 있어서 못 갈 것 같으니 잘 인사드리고 오라고 너 어릴 적에 고모가 많이 예뻐해 주셨다고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희 엄마는 리액션도 크고 많이 웃으시는 분인데 그렇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니까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그렇다는데 억지로 가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냥 저만 인사를 드리러 나갔죠. 토요일 아침에 약속한 카페에 가보니 저희 아빠 사진과 똑같은 여자분이 앉아 계셨고 그분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양팔을 크게 벌리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아빠랑 너무 닮아서 바로 달려가서 안기면서 잘 지내셨냐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오빠도 그렇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눈물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원래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이란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고모는 계속 울고 계셨습니다. 말끝마다 네가 고생이 많았다. 아빠 없이 크느라 고생이 많았다 하시면서 저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쌓여있던 서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왜 엄마는 같이 오지 않았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사이가 애매해질까봐 엄마가 직장 때문에 출장이 잦은 상황이라 오고 싶어 하셨는데 아쉽게 저만 오게 되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원래 우리가 진짜 친자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살갑게 지냈는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관계가 조금씩 서먹해졌다고 하더니 내 이야기를 하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서 안 좋을 거라 굳이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어요. 고모도 엄마의 아픔을 똑같이 느끼고 공감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랑 고모는 자주 만나면서 밥도 먹고 같이 근교 여행도 다니면서 정말 살갑게 지냈어요. 엄마가 이런 상황을 알면 서운해하실까봐 구태여 모든 것을 엄마한테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도 따로 물어보시지 않으셨고요. 고모를 만나면 제가 몰랐던 아빠에 대한 이야기, 추억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빠를 통해서 못 받은 사랑 고모를 통해서라도 받는 것 같았고 고모도 매번 자기가 딸이 없어서 그런지 네가 항상 딸같이 마음에 남았다고 해주셨어요. 거기까지는 딱 좋았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관계로만 쭉 유지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고모 생일날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고모가 한숨을 푹푹 쉬는 겁니다. 평소에 항상 밝은 표정으로 계시던 분이 그러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글쎄 사촌오빠가 곧 결혼을 하는데 와이프 집안에서 아파트라도 안 해오면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거의 협박식으로 말을 했다면서 어떡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도 언니를 만나보긴 했지만 돈을 그렇게 요구할 사람처럼 안 보이던데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고모가 너무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덩달아 화가 나서는 어디 요즘 세상에 남자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집안이 있냐고 같이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괜히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혹시 돈 2천만 원 정도만 보태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2천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가족끼리 돈 거래는 하는 거 아니라고들 하니까 순간 고민이 들더라고요. 근데 고모가 2달 정도 지나면 적금 만기되는 게 있어서 바로 줄 수 있으니까 오빠 결혼시킬 때까지만 좀 보태서 아파트 마련하게만 해주자고 하니까 그동안 고모가 저에게 해줬던 것도 있고 아빠한테 못해드린 효도 지금 하자는 마음으로 2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큰 결심해줘서 고맙다면서 꼭 2달 뒤에 갚겠다고 고맙다고 하셨고 저는 2달이 아니더라도 차차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제가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큰 돈을 차용증도 쓰지도 않고 빌려줬으니 멍청하다 싶습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고모랑 연락이 조금씩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빠 결혼 준비로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면서 만나자고 하는 연락에도 답이 없고 전화를 드려도 그닥 내키지 않아 하는 느낌이었어요. 원래 결혼 준비할 때는 온 집안이 예민해지는 것이 맞으니까 좀 참자 생각하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돈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독촉 비슷하게 말도 해볼까 했지만 고모도 사정이 있겠지 싶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기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약속한 날짜에서 1달 가까이 더 지났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으니까 저도 마음이 좀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길래 뭐 어려운 점이 있는지 싶어서 전화드렸다고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고모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돈이 없어서 네 돈 떼어먹을까봐 이 난리를 치는 거냐면서 내 목이 날아가도 우리 조카 돈은 안 떼어먹으니까 걱정 말라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나오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충격에 빠지실까봐 엄청 조심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반전은 그냥 또 그러고 있네. 내가 니네 아빠 욕 보이지 않으려고 말 안 한 거였는데 지 버릇 개 못 준다고 언제 사람 된다니?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엄마가 고모를 별로 반기지 않았던 이유가 신혼 초부터 계속 고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때문이었대요. 아빠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고모랑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빌린 돈도 제대로 안 갚으니까 아빠가 다 갚아야 해서 일을 더 하시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니네 아빠 사지로 몰아간 년이라고 하시면서 너 학교 다닐 때 돈 많이 들어갈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서 너한테 친한 척하는 이유가 뭐겠어? 라고 하시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잠적했다가 나타난 거라면서 그렇게 돈 빌려달라는 말을 하면 엄마한테 말이라도 하지 너 혼자 냉큼 빌려줘 놓고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고 등짝을 때리시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서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2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아니고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기맞게 생겼는데 이걸 어쩌나 싶어서 말이 통할 것 같은 사촌오빠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솔직히 친척 간에 돈 이야기 오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사촌오빠에게 전화를 했는데 글쎄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리가 엄마한테 돈을 받아서 결혼해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이미 둘이 집도 마련을 다 해놨는데 왜 그런 일을 한 건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오빠 분명 나한테는 결혼자금이 부족하다 했다니까 진짜 모르는 일이야? 저는 2번, 3번 물어봤지만 오빠는 누굴 거짓말쟁이로 보냐면서 고모랑 돈거래를 했으면 고모랑 이야기를 하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모에게 전화해서 오빠도 모르는 돈을 도대체 어디다가 쓰신 거냐고 물었더니 그걸 곳에 또 전화해서 말했니? 하여튼 이 집안은 왜 이렇게 침착하지를 못해? 내가 일이 있어서 빌린 거다 됐니? 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알아서 차차 갚을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끊어버리는데 열불이 터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만 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 마침 오빠 상견례 장소가 나와 있는 문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참 사이가 좋을 때 저도 참석을 해달라고 보내둔 거였는데 여기라도 찾아가서 돈을 받아야겠다 싶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되고 저는 아무 연락도 없이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말한다고 해서 저를 반길 건 아니니까요. 좋은 한정식집에서 오붓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던 찰나 제가 등장하니까 다들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사돈은 누구냐고 물어봤고 저는 오빠 사촌동생인데 같이 얼굴 뵈려고 왔다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다행히 오빠 새언니가 성격이 좋아서 저도 같이 먹어도 된다며 반겨줘서 한 자리 차지하고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고모는 불편한 기색을 내면서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따라 나오라고 했지만 저는 큰 소리로 왜 밥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나오라고 하냐고 이야기를 했고 고모는 하는 수 없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고모에게 돈 갚으라고 할 만한 증명 서류를 만들어두지 않아서 오늘 확답을 받아서 가야겠다는 심정으로 다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 측 부모님은 완전 나이스한 분들이었어요. 애들이 돈이 조금 없으면 자기 쪽에서 더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애들 마음 맞는 게 중요하지 돈이 중요하겠냐 하는 식이었죠. 참 이런 사람들 이름을 들먹이면서 사기를 친다니 어이가 없어서 물이 코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저는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아니 저희 고모는 사돈들이 돈돈거려서 저한테 2천만 원 꿔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한다고 하시던데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자 새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고 저는 사돈 어른들이 워낙 눈이 높으셔서 남자 쪽에서 집을 안 해오면 결혼을 안 시킨다고 했다고 들었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돈들도 당황했는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고 고모는 제 입을 막으려고 했죠. 고모 왜 그래요? 없는 일도 아닌데 제 앞에서 사돈 팔면서 돈 빌릴 때는 언제고 갚으려고 하니까 다 까먹은 눈치인가 봐요. 우리 엄마 돈 떼먹은 것처럼? 그러자 고모가 일어나서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고 사촌오빠도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조용히 하지 못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거기에 맞서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고 사돈 어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오늘 상견례는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사촌오빠는 따라 나가고 새언니는 자리에 앉아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며 한숨만 쉬는데 고모는 저에게 내가 갚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냐면서 니년 내가 가만두나 보라고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한체격하는 사람이라 힘에서는 밀리지 않기 때문에 밀쳐버리니까 휙 하고 날아가더라고요. 그러자 화가 났는지 저한테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는데 참 표독스러웠습니다. 고모, 지금 제가 녹음 다 하고 있는 거 알죠? 욕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들어갔고 저한테 돈 빌린 것도 녹음됐어요? 이거 오빠 직장에다 뿌리고 인터넷에도 올려요? 그러면 결혼이고 뭐고 오빠 쪽팔려서 회사도 못 다닐 텐데. 그러자 새언니가 저에게 와서 자기를 봐서라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고모는 분을 못 이겨서 씩씩거리며 돈 입금해주면 될 거 아니냐고 했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빌렸던 돈 500만 원도 같이 갚으라고 했더니 저를 째려보고는 그 자리에서 2,500만 원을 바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돈 바로 쏠 수 있으면서 어쩜 그리 남의 등 처먹는 게 전공이 되었는지 참 더러워서 상종을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돈 받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깨끗이 했습니다. 더러운 진흙탕에 구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촌오빠 통해서 전화가 왔는데 다 안 받아버렸어요. 한숨 푹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면서 사촌오빠한테 전화가 왔다고 파혼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새언니랑 오빠는 좋은데 사돈어른들이 난리라고 하길래 알아서 하라고 하지 뭐 자기들이 다 파놓은 굴 아닌가 하면서 밥만 잘 먹었습니다. 고모한테도 문자가 왔지만 다 자기한테 어떻게 이러냐는 하소연이라서 싹 씹어버렸어요. 엄마는 자기 돈 500만 원도 저에게 가지라고 하면서 이번에 그래도 할 말 다 해서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원래 남 앞에서 뭘 말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인데 이번에는 좀 약이 올라서 그런지 제가 나이가 든 건지 해볼만 하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잘했나요? 칭찬이나 위로 조언도 괜찮으니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이번 사연은 싸가지도 없고 개진상진만 하던 시누이가 올케인 쓰니님만 보면 무서워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하고 6년 동안 절 힘들게 했던 시누이에게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해버리고 앞으로 얼굴 안 보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요. 저는 올해 36살이고 남편과 맞벌이하는 직장인으로 6살 딸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 한 명과 여동생이 한 명이 있습니다. 큰 시누이는 매사에 말이 많고 말투가 좀 거친 편이에요. 반면 작은 시누이는 말수가 적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이죠. 두 사람 모두 애교나 웃음기가 거의 없어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성격은 아닙니다. 남편보다 2살 많은 누나는 저희보다 1년 먼저 결혼했고 시댁과는 자가용으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처음으로 시댁에 놀러 갔던 날 큰 시누이는 초면인 저에게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더군요. 반가움에 인사를 건네자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쌍꺼풀 수술했지? 엄청 잘 된 것 같은데? 라며 살짝 비꼬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당황했지만 그냥 웃어넘겼죠. 제가 만약 정말 수술을 했다면 그런 질문은 신뢰가 될 수도 있는 말이잖아요. 속으로 뭐지?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쌍꺼풀이라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조금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고 계셔서 쌍꺼풀이 엄청 진하세요. 언니와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있고 오빠는 친정엄마를 닮아 쌍꺼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는 눈이 크고 예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전반적으로 키가 크고 골격이 굵은 편이에요. 피부는 대체로 하얀 편이지만 시부모님 2분이 눈이 작아서 그런지 3남매가 모두 눈이 엄청 작더라고요. 하지만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고 귀여워 보이기도 해요. 남편은 농담처럼 혹시 이세가 나를 닮아 눈이 작을까봐 눈 큰 자기를 골랐지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제 눈에 남편은 눈이 작긴 했지만 속눈썹이 짙어서 오히려 눈이 큰 남자보다 훨씬 더 매력있어 보였답니다. 결혼하고 맞이한 첫 명절에 시댁에서 차례를 지낸 후 설거지까지 끝내고 친정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조금만 더 있으면 큰 시누이네가 온다고 얼굴을 보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시누이는 임신 중이었고 출산을 2달 정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저희 남편과 시누 남편은 사이가 참 좋은 편이었고 특히 시누 남편은 성격이 서글서글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금방 마음을 열 만큼 편안한 사람이었죠. 그런 성격 때문인지 별난 큰 시누이한테도 늘 다정하게 대하더라고요. 시댁에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도 제가 어색할까봐 재미있는 농담도 하시면서 긴장을 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사는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큰 시누이 부부는 4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하더라고요. 출발도 하지 않은 큰 시누이를 금방 온다고 하시고는 저희를 친정에도 못 가게 잡고 계셨던 거죠. 결국 그날은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친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빨리 가려는 게 영 못마땅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누이네가 도착하고 함께 과일과 차를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시매부가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처남댁은 우리 식구들과 다르게 눈이 정말 크네요. 연예인 누구 닮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듣자 남편이 장난스럽게 받아치며 김태희 닮았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큰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김태희가 들으면 겁나 기분 나쁘겠다 라고요. 물론 김태희가 저보다 훨씬 예쁘고 비교할 수 없는 미모를 가진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그저 웃자고 한 말에 그렇게까지 정색을 할 줄은 몰라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처음 시누이를 만났을 때부터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그로부터 2달 후 큰 시누이는 딸을 낳았고 남편과 저는 축하 선물을 사서 큰 시누이 집에 찾아갔어요. 엄마 아빠의 눈을 닮아서인지 아기의 눈이 유난히 작더라고요. 그래도 갓 태어난 아기치고는 오목조목 너무 예뻤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손녀를 보시면서 공주님인데 눈이 이렇게 작아서 어떡하냐 하고 농담처럼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 외할머니가 되어서 아기한테 할 소리냐 하며 발끈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쌍꺼풀 수술 시켜주면 된다며 짜증 섞인 말투로 덧붙이더군요. 사실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장난삼아 말씀하신 거였는데 시누이가 너무 격하게 받아치니 제가 다 민망한 거 있죠. 시누이는 아기 눈이 시매부를 닮아서 작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시누이 눈을 그대로 빼다 박은 것 같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딸을 낳은 다음에 저 역시 첫 딸을 낳았는데 저희 딸은 남편의 바람대로 저를 닮아 눈이 크고 또렷했어요. 저희 딸을 보러 오신 시어머니는 큰 시누이 눈치를 보시느라 시누이가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씀을 못 하시더니 큰 시누이가 자리를 비우자 아이고 예뻐라, 눈이 너무 크고 예뻐서 인형이 따로 없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손녀 예쁘다는 말도 딸 눈치를 보면서 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했습니다. 딸아이 돌잔칫날 제 친구들과 친척분들이 저희 딸을 보면서 예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주었어요. 그때 시이모님께서 저희 딸을 보시고 얼굴이 뽀얗고 눈도 크고 예뻐서 나중에 연예인 시켜도 되겠다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큰 시누이는 곧바로 끼어들며 이모, 연예인은 뭐 아무나 해? 그리고 애들은 커봐야 알지. 어릴 때 눈이 컸다가 작아지고 못생겨지는 애들도 있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쩌다 그런 일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눈이 작은 애들은 커서도 눈이 작더라고요. 형님도 그런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꼭 저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 건지 저런 심보를 타고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사는지 의문이 생길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남편의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시댁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결혼식에 오셨던 친척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보시고는 결혼할 때 보고 처음 보네. 아기 엄마가 되었는데도 어쩜 이렇게 아가씨처럼 날씬해? 하셨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는 표정이 심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시누이는 출산 후에 살이 엄청 쪘거든요. 언제부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렸고 그 약 부작용이 있었는지 살이 빠지기는커녕 오히려 부어서 엄청 고생을 했다고 시어머니께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시누이는 약으로 살을 빼기보다 운동이나 음식 조절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서 다들 한 덩치들 하거든요. 특히 큰 시누이는 인스턴트 음식이나 배달 음식을 엄청 좋아하고 자주 먹는다고 들었어요. 남편이 그런 누나가 안쓰러웠는지 누나, 약으로 빼는 건 부작용이 많고 요요 현상도 있어.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봐. 인스턴트 음식은 되도록 끊고 라고 조곤조곤 말해주더라고요. 그러자 큰 시누이는 야, 너나 잘해.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네가 뭔 참견이야. 네 돈으로 뭐라도 사주고 그런 말을 하던가 라며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길래 옆에서 듣는 제가 더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옆에 있다가 형님한테 음식 사주는 건 독을 사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살쪄서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큰 시누이가 뭐라 말하려던 순간에 자리를 피해버렸죠. 그때 큰 시누이 정말 열받아서 며칠을 알아누웠다고 해요. 저희 남편도 먹는 것을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라 배가 많이 나왔었는데 헬스장을 다니면서 살도 빠지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지금까지도 몸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운동을 통해 살을 빼보니 몸도 가볍고 좋아서 누나한테 권했던 건데 시누이는 그런 동생의 마음은 몰라주고 기분 나쁘게만 듣더군요. 저희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무렵 시댁에서 마주한 시누이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글쎄 큰 시누이가 쌍꺼풀 수술을 했더라고요. 지인과 함께 가면 저렴하게 해주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서 수술을 했다네요. 그런데 저렴한 곳이라 그랬는지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눈이 작긴 했지만 눈매가 부드러웠었는데 예전과 달리 매섭게 변했고 솔직히 말해 예쁘지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도 예전 눈이 훨씬 순하고 보기 좋았다며 속상해 하셨고요. 다들 못마땅해하는 모습에 짜증이 났는지 아니면 확인이라도 받고 싶었는지 저에게 본인 쌍꺼풀 수술이 어떠냐고 묻더라고요. 붓기가 가라앉고 자리가 잡히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라고 했더니 신우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신우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는 신우가 제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후에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는 열받아서 며칠 또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딸은 큰 고모를 엄청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그 이유는 딸아이가 4살 그리고 신우이 딸이 5살이었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죠. 그날따라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서로 가지겠다고 엄청 싸우더라고요. 연년생이다 보니 사소한 것에도 자주 티격태격하고 저희 딸도 언니에게 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맞서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큰 시누이가 저희 딸을 향해 눈을 크게 치켜뜨고는 큰 목소리로 야, 이거 언니 거야
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그러고는 장난감을 단숨에 빼앗아 자기 딸에게 건네더군요. 그 순간 너무 놀란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제 품으로 달려왔어요. 저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이 엄청 상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딸이 소중하더라도 남도 아닌 조카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큰 소리치는 건 어른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심정으로는 당장 짐을 싸서 집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날 이후부터 저희 딸은 고모를 보면 겁을 먹고 피하더라고요. 큰 시누이는 그 뒤로도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았고 누군가가 저와 제 딸을 칭찬하면 못마땅해서 꼭 한마디씩을 해야 직성이 풀렸죠. 큰 시누이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심해부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외벌이여도 월급이 많은 편이라 굳이 일을 다닐 필요는 못 느꼈을 거예요. 반면 제 남편은 통신 관련 회사에 다니는데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이 끝나자마자 바로 복직해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독감 판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열이 계속 내리지 않으면 입원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혹시 입원을 하게 되면 출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병원에 다니느라 반차와 휴가를 며칠이나 쓴 상태였고 입원하게 되면 최소 3일 정도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친정 식구들은 모두 지방에 살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작은 시누이가 떠올랐어요. 작은 시누이가 마침 결혼을 앞두고 시댁에서 쉬고 있었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작은 시누이가 잠깐만 올라와서 저희를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작은 시누이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몸 관리를 해야 하니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떻게든 입원을 막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아이를 간호했고 다행히도 이틀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덕분에 의사로부터 입원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작은 시누이의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시댁에 내려갔는데 작은 시누이가 독감에 걸려 알아누워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 큰 시누이 딸이 독감에 걸려 입원을 했고 큰 시누이가 혼자 돌보느라 힘들다며 동생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흔쾌히 작은 시누이를 큰 시누이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그곳에서 독감에 폐렴까지 걸린 언니네 조카를 돌보다가 작은 시누이도 결국 독감에 걸려버린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너무 얄미워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 있죠. 정말 너무 서운했거든요. 저희 딸이 입원 위기에 있었을 때 제가 그렇게 애타게 부탁했는데도 못 도와준다고 하더니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큰 시누이 집에는 단번에 보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역시 핏줄은 핏줄이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그 일 이후로 저는 시댁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려면 저 역시 마음을 함부로 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요. 작은 시누이의 남자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은 정말 오랜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시댁이 있는 소도시 내 예식장에서 진행되었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무사히 마치게 되었죠. 예식이 끝난 뒤에 저는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서 잠깐만 머물다 집으로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댁 식구들과 함께 술 한잔하며 어울리다가 하룻밤 자고 올라가자고 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도 지난번 독감 사건 이후로 본가에 대한 실망이 커서 더는 머무르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평소에 남편에게 마음을 써주고 잘하는 신우 남편은 좀 마음에 걸린다고 했는데 결국 다음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저희는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와 마주하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자기 가족들은 남들 가족처럼 서로 애틋하거나 살갑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는데요. 매사에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누나와 오빠한테 버릇없이 굴며 고집불통인 여동생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작은 시누이가 결혼을 하자 큰 시누이가 톡방을 만들어 시댁 식구들을 초대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로서는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시부모님도 계셔서 방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톡방이 만들어진 지 3일째였는데 큰 시누이는 자기 딸이 반에서 부회장으로 임명되었다며 임명장 사진을 찍어 올리더군요. 그래도 어린 조카가 부회장이 된 건 축하할 일이니 저도 축하글을 남겼죠. 남편은 원래 톡을 주고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크게 댓글을 달지 않았고 시부모님 역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잘 읽지도 않으셨고 답글도 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 늘 시댁 단톡방은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자기 자랑을 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출근 후 사무실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중에 단톡방 알림 소리가 계속 울려서 들어가 확인해보니 시누이들이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큰 시누이는 비 오는 날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홀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커피 향이 너무 좋다느니, 작은 시누이는 출근길에 비가 많이 와서 지각할 뻔했다느니, 별로 관심도 없는 글이라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저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톡방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조금 지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식품 유통 회사인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판촉 행사와 여러 전략을 준비하느라 며칠 동안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다행히도 딸아이를 잘 챙겨주고 있어서 마음 편히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무렵 갑자기 목부터 시작해서 몸이 가렵고 어깨도 결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피곤하고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며칠 지나자 피부 여기저기 빨갛게 수포가 생기기 시작했고 점점 통증도 심해졌고요. 통증이 너무 심하고 가려워서 피부과에 내원했다가 말로만 듣던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야근이 많았고 스트레스가 심했던 게 원인인 것 같았어요. 증상이 심해 입원을 권유받았는데 보통 5일 정도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정상 주말을 끼고 3일만 입원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입원 치료를 받았죠. 평일은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긴 하지만 신경 쓸 일도 많고 무엇보다 회사에 오래 빠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딸아이를 챙겨주었고 저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죠. 퇴원을 앞두고 의사 선생님이 대상포진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 충분한 휴식과 면역 관리에 철저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퇴원 후 출근했을 때 팀장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시더니 영양제를 하나 건네주시는 거 있죠? 약국에서 면역 관리에 좋다고 추천받았다면서 몸 관리를 잘하라고 하시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친정은 멀고 걱정하실까봐 입원했다는 말도 못했고 시댁은 기대감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하지 않았는데 가족도 아닌 팀장님이 신경 써주시니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더라고요. 출근 후 며칠 동안은 몸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출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 팀장님이 주신 영양제도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남편이 몸보신에 좋다는 음식들을 사다 나르는 바람에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퇴원 후에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이번 생신은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시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미리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단톡방에 이번 아버님 생신은 다 같이 외식을 하는 건 어떨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그런데 큰 시누이가 바로 밖에서 먹으려면 돈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아빠는 집밥을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답을 올리더군요. 평소 톡방에서 말이 없던 남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집사람이 대상포진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 한 번만 그렇게 하자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시누이는 나와 여동생이 도우면 되니까 집에서 해서 먹는 걸로 해 라며 고집을 부리더군요. 상황을 보니 안 될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누이들이 도와준다고 했고 아버님도 집밥을 좋아하시니 그렇게 하자고 설득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밥을 챙겨 먹고 출발해서 가는 길에 마트와 시장에 들러 고기와 야채 등을 사서 시댁으로 갔어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뒤 시댁에 도착했는데 큰 시누이는 전날 이미 와 있었고 시매부는 직장 동료 결혼식 때문에 들렀다가 저녁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발도 하시고 목욕도 하신다고 시내에 나가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시댁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저희더러 점심을 먹었냐고 묻지도 않으시는 거 있죠? 남편과 저는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이것저것 집어먹은 것 때문에 배가 심하게 고프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뭔지 모르게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저녁 생신상에 차릴 음식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가서 미역국을 먼저 끓이려고 미역을 찾으려 했는데 미역이 없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미역국을 워낙에 좋아하셔서 평소에도 미역이 떨어진 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사오지 않았거든요. 전화로 확인하지 못한 저의 실수였죠. 남편이 거실로 가서 미역이 있는 줄 알고 사오질 않았다는 저의 말에 시어머니께서 생신이면 미역국이 기본인데 네가 하기 싫긴 했나 보다 이러시는데 그 말에는 가시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제 편을 들어주니 시어머니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지더군요. 저는 제 실수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시내 마트에 나가서 미역 하나만 사다 달라고 부탁했죠. 남편은 작은 시누이 오는 길에 사오라고 부탁하면 안 되냐고 했지만 20분이면 다녀올 수 있으니 그냥 사오라고 재촉했습니다. 남편은 미역을 사러 가면서 누나랑 같이 준비해 라고 했는데 큰 시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더라고요. 국거리로 사온 고기를 썰어 핏물을 빼고 잡채를 하려고 야채를 손질하며 고기를 재우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큰 시누이 둘 다 도와줄 생각 없이 계속 소파에 앉아만 있었어요. 할 일은 많고 저 혼자 하려니 버겁고 힘들기도 했고 시어머니 살림이기도 해서 어머님, 형님, 음식하는 거 좀 와서 도우세요 하고 명령조로 말했죠. 그때 진짜 짜증이 폭발할 것 같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시누이가 옳게 오늘 시부모님 생신이야. 시어머니한테 일을 시키는 며느리가 어딨어? 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평소 시아버지 생신 때 시어머니도 함께 준비하셨기에 자연스레 나오는 말이었는데 그날따라 정색하며 난리를 피우니 저도 모르게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큰 소리로 그럼 형님이라도 와서 하세요. 아버지 생신에 그렇게 핸드폰이나 쳐보고 있는 딸이 어디 있어요? 내일 모레면 50대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시누이는 옳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톡방에 글 올릴 때 어이가 없었어. 지금 입원한 것도 아니고 퇴원까지 했으면서 시아버지 생신을 밖에서 대충 때우려고 했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시부모님 생신이면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 생신상을 며느리만 차려야 한다는 법은 형님이 만든 거예요? 누가 그래요? 형님은 혼자 그렇게 상상 속에서 법도 만들고 그래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어쩌다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됐어요? 하고 깜짝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더 큰 소리로 딸이랑 아들이랑 어떻게 같아? 라고 소리치는데 그 순간 남편이 들어오면서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도와준다고 집에서 생신상 차리자고 누나가 말했잖아. 그렇게 말해놓고 놀면서 왜 딴소리해? 하고 따지더라고요. 그러자 큰 시누이는 내가 왜 하니? 솔직히 올케가 일하기 싫으니까 밖에서 먹자고 한 거잖아. 너네 하는 짓이 어이없어서 그냥 해본 소리야. 정 그러면 이따 설거지는 좀 도와주던가 하지 뭐. 라고 선심 쓰듯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남편이 갑자기 들고 있던 미역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큰 시누이를 향해 야, 이 미친년아. 네가 집에서 먹자고 했으니까 이거 불려서 미역국 끓여. 엄마 아빠가 너랑 나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지. 이 사람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냐?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미친년이 됐어? 네가 차려.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형님. 제가 이따가 설거지는 돕던가 할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딸은 매번 쉬게 하면서 오늘 같은 날도 아픈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고 싶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했는데 누구 한 사람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던데요. 이런 시부모 생일상 차리고 싶은 며느리가 있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자기가 잘생겼으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형님이 너무 재수없게 굴어서 안 하려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재수없는 형님을 위해서 해줄 필요 없잖아? 했습니다. 신우는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길래 제가 한마디 또 하려는데 시어머니는 나도 며느리로 시댁에 할 일 다 하고 살았어. 네 눈에는 네 마누라만 고생하는 것 같아?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래서 엄마는 그게 좋으셨어요? 엄마 사모님 놀이할 때 고모들이 일 다 했어요. 그런 식으로 못된 며느리 짓 했으면 며느리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는 말아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사실이냐고 시어머니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 있기만 했습니다. 그 상황이 재밌더라고요. 그때 저는 세상에 어떻게 그딴 못된 며느리가 다 있냐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조상님들이 내리는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천벌이 떨어질 것이니 지나가는 개미도 조심하시라고 했어요. 남편이 당장 짐 챙기라고 하길래 저는 얼른 짐을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올라오자마자 저는 가족 단톡방에서 나와버렸고 남편도 바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오기 전에 톡방에 다들 반성하세요.
다음에 만날 때 얼마나 반성했는지 볼 거예요.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리고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남편이 신우 남편에게 어제 얼굴도 못 보고 먼저 올라와서 죄송하다고 전화를 했었나 봐요. 심해부 말로는 저희가 올라오고 나서 심해부가 시댁에 도착했더니 미역국도 끓이지 않았고 음식도 아무것도 해놓지 않았더래요. 결국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주말이라 괜찮은 음식점은 예약이 차서 가지도 못하고 다 같이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외식을 하자고 했을 땐 들은 척도 하지 않더니 결국 아버지 생신에 짜장면으로 때운 시누이들이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 생신이 연달아 있으신데 시아버지 생신 보름 뒤가 시어머니 생신이세요. 저희 결혼 전까지는 시아버지 생신에 시어머니 생신까지 끼워서 한 번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는 생신을 제대로 못 챙겨 드신 거였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제가 시어머니 생신상은 따로 차려드리자고 말했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도 며느리로서 나름 신경도 써드렸고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늘 배신감과 실망감밖에 없었던지라 이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다가오는 시어머니 생신에 우리는 가지 말자고 하면서 시누이들이 직접 음식을 해봐야 올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예전 같으면 시어머니께 죄를 짓는 느낌이었을 텐데 이젠 미련도 없고 그런 마음도 크게 안 생기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을 일주일쯤 앞두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큰 시누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올케, 엄마 생신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요. 전 기다렸다는 듯이 답장을 적었습니다. 형님이랑 아가씨랑 음식 차리세요. 케이크도 사고 선물도 준비하세요. 제가 가서 음식 성의 없이 차려져 있으면 상을 엎어버릴 테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꼰대 같은 말투로 답장을 보냈더니 아주 통쾌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퇴근 후에 남편에게 큰 시누이와 주고받은 내용을 말했더니 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나가야 더 이상 저를 우습게 안 본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막상 생신이 다가오자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인지라 시부모님께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결국 큰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외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전화로 어딜 부모님 생신에 외식을 하려고 하냐? 키워주신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도 없냐? 당장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내용 녹음했고 그 내용 시어머니에게 보냈고요. 결국 큰 시누이는 시어머니와 대판 싸웠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저희만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내려가서 시부모님 외식시켜드리고 용돈도 드렸더니 뜻밖에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불만 없이 너무 고맙다고만 하시더군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딸 편에 서서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그때 했으면 그 자리에서 집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네요. 다가오는 명절에는 차례 지내고 시누이들을 꼭 보고 친정으로 갈 생각입니다. 얼굴 보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들이지만 만나서 해줄 말이 있거든요.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큰 시누에게 막말을 해주고 꼰대처럼 잔소리도 엄청 할 생각입니다. 남편은 물론이고 이제는 저희 시부모님도 제 편을 들 것이 확실하거든요. 명절에 무슨 일 생기면 지나고 나서 후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부러지게 말씀 잘하시네요. 미친 것들은 지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꼰대짓을 당해봐야 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이번 추석에 신우들에게 개꼰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